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과 김영삼 도서관이 함께 지역 연계 문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영화로 읽는 한국 현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들으셨죠? 어떠셨을까요? 네, 그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8월에는 서울의 봄 영화를 통해 대한민국 군부 독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오늘 프로그램에 강연을 해주실 고재석 작가님을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전 동아일보 신동아팀 기자셨고 현 서울특별시 기획보좌관이십니다. 그래서 저서로는 새로운 주류의 탄생, 세습 자본주의 등이 있습니다. 지금 박수로 모실게요. 네. 우선은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지금 이 강연 시리즈에서 가장 최근 영화입니다. 지난번에 한 영화가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이랑 남산의 부장들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남산의 부장들 비교적 최근에 나왔는데 서울의 봄이 더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극장에서 본 분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이 영화를 해달라고 했을 때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굉장히 어린 아기를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여기를 인생의 선배님들은 다 애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극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극장에 제가 몇 년 동안 못 가다가 유일하게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영화 한 편 마음대로 보고 와라 했던 게 서울의 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운명처럼 이 영화를 내가 하게 됐구나. 그리고 이 강의를 하게 돼서 넷플릭스로 한 2번 정도 더 봤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지만 한편으로는 이 12.12 사건이라는 이 사태가 12.12 사태가 이제까지 영화로 안 만들어진 이유는 그 9시간의 뭐라 할까요? 그 격전, 교전 이런 얘기들이 사실 기록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성수 감독의 좀 영화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상력이 굉장히 용인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일어난,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한 40 몇 년 전 됐으니까 40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상상력으로 어느 정도 채운다는 게 특히나 한국 현대사를 놓고 정치적 싸움마저 벌어지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제작자들은 한 15년, 16년 동안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작가를 못 찾았고 두 번째로는 감독을 못 찾았는데 작가를 먼저 찾아서 한 2016년, 17년 정도에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2016년, 17년에 시나리오를 완성했을까 생각해보면 그 시기가 마침 그 탄핵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금기가 깨진 사건이 그 당시 탄핵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고 이제 그 다음에 영화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감독을 찾다가 이제 김성수 감독, 조금 연세가 있으신 김성수 감독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서야 12.12 사태를 영화로 다룬 서울의 봄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 보안사령관이 일으킨 군사반란 일촉즉발의 9시간을 조명하다. 이것이 이 영화 제작진 측에서 가장 짧게 시놉시스처럼 공개한 문구입니다. 이건 다 사실이죠. 79년 12월 12일 서울에서 반란이 있었고 일촉즉발의 9시간을 조명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9시간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조금 당사자들의 증언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했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독이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김성수 감독이 비트는 이제 정우성 씨가 아마 데뷔작 아니면 아마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작품일 텐데요. 비트의 감독이셨고 태양롭다에도 이제 정우성 씨가 나왔죠. 그리고 감기엔 안 나왔지만 아수라에도 정우성 씨가 나와서 일종의 이제 정우성 씨가 이 김성수 감독한테 일종의 페르소나 같은 존재인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올곧은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정우성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많았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실존 인물인 제가 뒤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실존 인물인 장태환 장군이 설마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저는 약간 과하게 그렸다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이겠죠. 이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혹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성수 감독이 이제 최근에 감독님들 치고는 나이가 많으세요. 61년생이시니까 현역 감독님 중에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편이죠. 근데 이분이 출생지가 서울 중구 필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이 필동 근처에 다 있었잖아요. 보안사도 있었고
우리가 흔히 옛날에 남산에 끌려간다 이런 말을 했던 그 동네가 다 언저리에 있고 또 이분이 12.12 사태가 난 그날에 마침 한남동에 살고 계셨대요. 한남동이 아마 그 참모총장 공간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기억을 하고 계시대요. 어린 날 한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 총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그 기억이 계속 꾸준히 남아 있다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그려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2.12 사건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최초의 작품이고 여기 이름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왜 저는 처음에 왜 이름을 이렇게 했을까? 왜냐면 아예 전두광이라고 하지 말고 아예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전두환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두환을 굳이 전두광 아마 저 광은 미칠 광이 아닐까 싶긴 한데 노태우도 노태건, 최규호도 최양기가 한 글자씩만 바꿨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 저도 어릴 적에 본 기억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는 실명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실명으로 해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약간 미묘한 가명으로 했을까는 이거는 이분이 이제 조금 정확히 말씀을 안 하세요. 감독님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사실과 어느 정도의 이제 각색을 좀 섞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고 한편으로는 이게 온전히 각색, 온전히 허구로 읽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대부분이 지금 제가 여기는 3명만 적어놨지만 대부분이 한 글자 정도씩만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황정민 씨가 이렇게 포스터에 나오는데 포스터 인터넷의 포스터를 찾아보시면 공식적인 포스터만 한 14개, 15개 정도 됩니다. 정우성 씨를 좀 조명한 포스터도 있고 그리고 정우성 혼자 뭔가 맡고 있는 포스터도 있고 여기 지금 이 두 포스터는 반란군 중심이죠. 신군부 중심입니다. 한쪽은 이제 신군부의 우두머리고 한쪽은 이제 신군부의 그 무리들이죠. 뒤에 이제 또 다른 포스터들도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주인공 뭐 정확히는 이제 노태건, 노태우 대통령을 이제 묘사한 노태건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좀 비중 있는 조연 정도로 나오는데 실제로 뭐 역사에서의 역할이 그렇죠. 특히 12.12 사태에서는 노태우가 뭐 주인공이었다고 할 수는 없고 전두환의 가장 강력한 2인자 정도였고 노태우가 이제 사실은 자기 인생에서 역사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건 말 그대로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이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2인자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마스크를 가진 배우를 섭외를 한 것 같아요. 자, 이 영화가 이제 1312만이니까 2020년대 흥행 1위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작품이긴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엄청난 숫자인데 흥미로운 것은 개봉 첫 열흘 동안은 327만이었어요. 그때 이제 나오는 기사들을 찾아보면 아마 한 700만에서 800만 정도까지 갈 것 같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1312만이면 한마디로 이제 입소문이 터졌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후에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작품성으로도 성공했지만 관객에 있어서도 엄청난 흥행을 해서 아마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11.6 이후에 계략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11.6 이후에 보안사령관 전두광, 실제로 전두환이죠. 합동수사본부장 임명이 되고요. 이건 뭐 실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 사조직 하나의 등에 업고 애역 부출한다. 그렇죠. 하나에도 실제로 있는 이름을 그대로 썼고요. 육군참모총장 정상호의 견제 노림수.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견제 노림수가 영화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 정우성이 등장하는 이태신을 갑자기 수도경비사령관에 내정을 하는데 수경사령관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굉장히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왜 이태신만 이태신일까? 장태환을 만일에 이제 묘사하고 싶었다면 뭐 장태신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이 사람만 이름을 두 글자나 바꿨을까? 그 얘기는 제가 이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화에도 나오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만 전두환, 그러니까 신군부 일당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11.6과 엮어서 김재규죠. 영화 속에서는 김동규라고 나오는 김재규와 엮어서 참모총장의 연행을 시도를 하고 일종의 이제 조작이죠. 조작을 통해서 연행을 시도하는 장면이 영화 초반부에 나옵니다. 예. 근데 다시 한번 이 영화는 참
특이한 게 누구나 결말을 알잖아요. 누가 이겼는지도 알고 누가 졌는지도 알고 뭐 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인생의 몰락을 겪었는지 뭐 아주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알고 그리고 심지어는 군인들만 나오는데 군인들만 나오는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거라고 믿는 그 마음 왜냐면 군인들만 나오면 지금도 사실은 여군이 되게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 당시엔 여군이 뭐 많이 있었겠습니까? 결국엔 남자들만 나오는 남자 군인들만 나온 영화를 갖고 상업적으로 뭔가 성공하려고 했던 거고 심지어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을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든 거니까 이 엄청난 모험이죠. 근데 이 제작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년, 17년 동안 이 영화만 하나 생각하면서 살아온 제작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제가 이거 인용을 한 건데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같은 비극적 카타르시스가 있고 그것이 훌륭한 장점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비극적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비극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얻게 되는 일종의 희열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그러면 승자를 통한 희열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이기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지만 누군가 패배하긴 하는데 굉장히 원칙 있는 패배를 했을 때도 희열을 느끼지도 않습니까? 특히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대체로 그렇죠. 어떤 사람이 당선은 됐으나 굉장히 매력 없는 당선자가 있지만 낙선은 했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스토리를 가진 낙선자. 그러니까 그 선거를 통해서 굉장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낙선자가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걸 결국에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우성 이 포스터가 나온 겁니다. 이 포스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실제로 있었던 일은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이제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아무리 삼성 장군이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수없이 들어오는 군인들을 온몸으로 막았는데 영화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있긴 어려운데 영화 속에서는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근데 이 제작자나 이 감독이나 이 작가들은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죠. 12.12 사태를 통해서 전두환이 집권을 했고 후에 이제 노태우는 물론 직선제를 통해서 집권을 했지만 그리고 그 일당들이 신군부 일당이 대부분 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중앙정보부장 이제 안기부장도 했지만 이 사람들 역사 속 승자 같지만 결국에는 다른 패자가 역사 속에 남는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영화가 그 승자들의 몰락을 영화로 만들고 싶었으면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재판받는 장면을 넣었을 겁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재판받는 장면은 나오진 않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다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넣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단죄를 받는다. 이거는 너무 흔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얘기고 이 영화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 이태신 그러니까 실존 인물 이름으로는 장태환 장군으로 대변되는 그 멋진 승자,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선 승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삶, 이 사람들 개인은 되게 고통을 받았으나 이 사람들의 그런 저항 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은 비극이지만 우리한테 희열을 준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영화는 사실은 1979년과 1980년 사이를 다루죠. 사실은 1979년만 다루긴 하지만.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아마 다음에 이제 화려한 휴가에 대한 그 강의 있는 걸로 아는데 화려한 휴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1979년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시기예요. 핵심 권력의 전면적 교체와 독재 체제의 연장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이 시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권력은 바뀌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날 갑자기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역사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그게 뭐 이제 부망쟁으로 비롯해서 워낙 이제 독재 체제의 끝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견된 사태였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예견해요? 그걸 예견할 수는 없죠. 사실은 우리가 해석은 예견된 사태라고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그 당시 시점, 저는 79년에 살고 있었진 않았지만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살고 계신 분들도.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대통령의 죽음, 예기치 않은 죽음을 제가 겪은 건 이제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거했을 때도 그때도 그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흡 불호를 다 떠나서 누구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물며 정보가 굉장히 통제되어 있던 1979년, 인터넷도 없던 1979년에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18년 동안 집권했던 대통령이
죽었대, 서거했대. 이거는 엄청난 충격으로 저는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예견된 사태가 아니라 굉장히 예기치 못한 1979년 10월 26일에 비단 일어나지 않아도 됐을 사건이었겠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살아서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졌을 가능성은 당연히 우리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 방식이 가장 자기가 아끼고 군대 시절부터 아꼈던 육사 후배에 의한 총탄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 권력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런데 독재 체제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이름이 이제 김영삼 도서관이긴 하지만 김영삼 그 당시 총재를 비롯해서 김대중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대안으로 있긴 했으나 사실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1961년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굉장히 개발도상국에서 물리적인 시스템을 갖고 국가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은 군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만 유일하게 엘리트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권력이 18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사실은 여전히 군대가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었고 군대 출신들이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됐건 각종 요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군부에 맞설 수 있는 집단, 엘리트 집단은 1979년을 기점으로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1987년은 좀 다르죠. 1987년에는 그 군부 체제가 더 이어졌고 그리고 야당의 힘이 조금 더 커졌고 특히나 이제 80년 이후에 이건 뭐 다음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대학생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대학생이 이제 졸업 정원제가 이제 좀 풀리면서 대학생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른바 의식 있는 교양 있는 집단들이 물리적 힘은 아니나 그래도 아름아름 시민사회에서 조직된 힘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체로 시민사회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언론에 진출했기 때문에 또 일부는 대학생 때 그렇게 공부했던 분들이 넥타이 부대로서 각 직장가에 진출했기 때문에 87년에 광범위한 형태의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때는 군부 다시 한번 신군부가 등장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작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979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87년 같은 민주항쟁은 있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이 아니었나. 이것도 뭐 저의 이제 지금에 와서 제 나름의 그냥 해석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 체제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패배의 역사죠. 왜냐하면 독재자가 얼굴만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좀 세대만 바꿔서 연장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2.12 자체가 독재 권력이 새로 태어나 출발한 사건이므로 관객한테는 엄청난 분노와 불편을 안길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87년을 다룬 이제 영화 1987 다음에 하는 1987은 1987은 좀 희열이 있잖아요. 좀 긍정적인 희열이 있죠. 마지막에 결국에는 뭐 이제 민중들이 승리했다, 시민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제 기억하기에는 그 영화는 그 시민 항쟁의 모습을 굉장히 이제 마치 드론으로 찍은 것처럼 다루면서 영화적 말미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유일한 장치는 이 정우성 씨가 연기한 이태신을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마도 황정민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보다 이 이태신에 어울리는 역할인 정우성을 캐스팅하는데 더 공을 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독의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본인의 영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정우성 씨가 가장 중요한 사람을 굳이 이제 물론 이분이 악역에 어울리는 마스크는 아닌데 전두광이 아니라 이 역할에 캐스팅을 한 것이죠. 이 얼굴에 약간 전두광 가발을 쓰기가 좀 이상하게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황정민은 좀 어울리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은 이 이분법적 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평면적이에요. 아주 영화적인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 어떤 뭐랄까 미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순전하게 그냥 영화 자체로 보면 너무 평면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영화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평가들의 평론을 자세히 보세요. 좋은 영화들에 대한 평론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렸다. 입체적으로 그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한 사람이 온전히 선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온전히 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기 뭐 저보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대부분이시겠지만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온전한 악당을 찾을 수 있으세요? 저는 온전한 악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대부분이 누구나 선한 면이 일부 있고 악한 면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기적인 면이 일부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왜냐면 내가 사회생활에서 얻고 싶은 게 많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좀 발현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그게 좀 과해지면 사람들의 눈에 이제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좀 이제 사회적인 평판이 나빠지는 것이겠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이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너무 이제 현실에 없는 온전한 선인이나 온전한 악인을 그리지 말고 좀 입체적으로 그리자. 그래야 좋은 영화다라는 게 요즘 영화 비평가들이 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평론입니다. 제가 영화 전문가는 아닌데 나름 이제 석사를 영상학으로 해서 약간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떠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최근의 트렌드와는 완전 반대로 가요. 그냥 악당, 전두광은 그냥 악당입니다. 악당이고 이태신은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이태신의 그 부인조차도 굉장히 선하게 그려져요. 그냥 가족 자체가 선하게 너무 그려지고 전두광의 부인, 그러니까 실제 인물은 이순자 여사겠죠. 이순자 여사는 뭐 그렇게 막 악한 모습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 굉장히 하나의 일당들이 자기네 집에서 거사를 준비할 때 그걸 이렇게 조력하는 역할이니까 뭐 거의 악인에 가깝게 그려지는 거겠죠. 근데 이 둘을 너무 대비되게 그려서 이건 너무 옛날 스타일인데? 약간 좀 진짜 옛날 영화 감독들이 많이 쓰던 스타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는 이런 구도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악인, 온전한 선인은 없어요. 근데 이 영화는 선과 악의 구도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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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영화적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재미를 가미한 거죠. 우리가 그냥 선과 악이 싸울 때 제일 재밌잖아요.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반란군과 진압군의 대결 구도로 이걸 이제 정치 영화가 아니라 대중 영화의 성격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냥 온전히 그냥 그 50화국 시절, 50화국이 탄생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큐멘터리적으로 다뤘다면 그냥 정치 영화겠죠. 근데 이거는 온전히 대중 영화의 성격을 이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르용은 어떻습니까? 장태신이 아닌 이태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캐릭터를 설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워졌다. 이게 김성수 감독의 공식적인 워딩,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저런 캐릭터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 장태환 장군이 물론 훌륭한 분이시고 제가 뒤에 장태환 장군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훌륭한 분이시지만 온전히 그렇게 정말 공공을 위해서만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그건 가정하는 거지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이름을 좀 더 자유롭게 함으로써 좀 피해가는 것이죠. 김성수 감독이 조금 이제 똑똑하게. 그리고 이 이제 영화 안에서 갑종 출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갑종이라는 게 이제 군대 안에서 굉장히 비주류 출신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 점만 그대로 차용했어요. 사실은 그 장태환 장군이 실제로는 저기 그 전두환처럼 머리숱이 좀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우성은 그대로 그리고 왜 황정민은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멋져 보이게 만드는 이 캐릭터인 거예요. 온전히 멋져 보이게.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가장 잘생긴 배우를 그래서 섭외를 했겠죠. 그래서 이 인물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영화가 전달하려는 윤리적 메시지의 담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윤리적인 영화인 겁니다. 요새 사실은 윤리적인 영화라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윤리적이라고 하면 요새는 이제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이 되게 중요하니까 뭐 다양성을 강조한다던가 소수자를 좀 옹호한다던가 이런 게 좀 영화의 윤리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쓰이는데 이 영화는 그냥 군인만 나오고 대부분 남자만 나오는 영화인데 어떻게 그 정치적 올바름을 담지를 하겠어요. 결국에는 이 인물을 통해서 윤리적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아는 관객들에게 어차피 전두환 일당이 이겼다는 결론을 아는 관객들에게 감독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그냥 이겁니다. 이태신. 자, 그래서 승패는 패했지만 이태신은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를 합니다. 이 영화의 말미에 보시면 이태신하고 전두광이 좀 마주하잖아요. 그 거리에서 그 광화문으로 그려지는 거기에서. 근데 이태신은 졌는데 굉장히 당당한 얼굴이에요. 근데 전두광은 뭔가 찝찝한 얼굴로 그려집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겼는데도 뭔가 찝찝한 거죠. 근데 실제 전두환,
실제 전두환이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뭔가 이겼는데 찝찝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권력을 얻었는데 본인이 이제 사실은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반란 속에서 이겼는데 그렇게 찝찝한 얼굴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계속 그렇게 그려져요. 뭔가 찝찝한 사람, 찝찝하게 이긴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장치 중에 하나는 이 하나회 속의 인물들을 어떻게 그려내는가입니다. 뭐 안내상도 나오고 되게 중요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 어떻게 나오나요?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살짝만 좀 불리한 판세가 보이면 막 그냥 오합지졸이 돼요. 그리고 대체로 막무가내고 전두환, 그냥 전두광이죠. 전두광한테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거 하지 말자고 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전두광이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장면이 한 번 나와요. 화장실을 2번 갑니다. 이 영화에서 전두광이. 마지막 이기고 나서 한 번 가지만 중간에 한 번 가서 노태건, 노태우를 그린 그 캐릭터, 노태건이랑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들 결국에 떡고물만 던져주면 된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걸 던져줄 준비가 돼 있다. 정확한 대사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취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엘리트잖아요. 다 육군생활학교 나오고 하나회가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악당들의 소굴처럼 하지만 그 하나회라는 엘리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조직이지만 나름의 엘리트 조직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윗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그 기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바보는 아닐 건데 사실은 그 집단 안에서는 물론 윗사람한테 아부하는 능력은 있을 수 있으나 바보일 리는 없는데 이 사람들을 굉장히 바보 같은 무리로 그리고 막무가내처럼 때를 쓰는 무리로 그려내고 전두광은 그 사람들한테 그냥 떡고물을 던져줄 수 있는 리더로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 자체가 악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은 영화의 초반부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태신은 혼자 걸어가요. 복도에서. 혼자 걸어가는데 이 하나회는 단체로 걸어가요. 그게 뭐냐면 이 단체로 오는 하나의 집단들은 무리가 아닐 때는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없는 집단으로 그려낸 겁니다. 근데 이태신은 자기가 홀로 가더라도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극적으로 대비하는데 저는 실제 역사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그 1970년대 육군사관학교를 갈 정도면 지금으로 치면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엘리트들인데 뭐 그렇게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바보였을까? 저는 제가 그 시절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너무 과하게 그 이분법적 구도를 그려내서 조금 저는 약간 억지스러운 설정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1312만을 만드는 그 영화적인 상품적인 그 상업성의 가치는 엄청나게 키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쾌감의 장치인 거죠. 패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패한 사람이 주인공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전두광이 주인공 같지만 이태신이 주인공인 거잖아요. 감독이 말하고 싶은 건. 근데 패한 사람이 주인공인데 굉장히 쾌감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우리 관객들에게 저렇게 살아도 현실에선 패했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뒷날에 보고 있구나 이런 쾌감을 자아내는 작품인 것이고 전두광의 내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이제 굴욕과 불안인 것이죠. 이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영화를 다시 보시면 감독이 그냥 대놓고 이거를 그려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연희동 자택인 거잖아요. 전두환의 실제로 이제 자택이 이렇게 생겼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조차 좀 웃겨요. 전두광보다 더 계급상 윗사람들도 있는데 여기가 대장이에요. 전두광이 대장인데 항상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고 심지어는 불이 켜져 있을 때도 불을 끕니다. 굉장히 어둠 속의 악인을 그냥 그려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뭐 불을 끈다고 뭐 비밀스러운 얘기가 뭐 이렇게 안 들리나? 그건 아닌데 계속 그냥 그런 장치를 계속 넣는 거예요. 이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래서 이 군인들은 이익이 있으면은 정말 짧은 순간에도 단결하지만 잠깐의 균열만 생겨도 허둥대는 오합지졸로 묘사하는데 여기서 전두광은 이런 오합지졸들을 모아서 마치 우리가 그 최근에 고려거란 전쟁에서 강감찬 장군처럼 이 약한 집단, 사실은 소수파인 군인들을 모아서 그냥 강한 집단을 이겨낸 이런 영웅적 리더가 아닌 겁니다. 그냥 회유를 잘하고 유혹을 잘하고 그런 선동꾼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영화 속의 한 장면 중에 그 하나회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이제 전두광을 만나죠. 그 사무실에서. 그래서 전두광이 이 자리에 앉아봐 하잖아요. 보안사령관 자리에 앉아봐.
근데 마치 이제 너도 이제 나처럼 하면 내 말 잘 들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권력자가 자기 사람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어떻게 보면은 구슬리는 그런 모습을 전두광한테 계속 그려내는데 이태진한테 그런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리고 그 참모총장 실제 이름은 정승환인데 정상호한테도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 아래서 육군 참모총장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협잡과 회유 없이 그 자리에 그냥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삶을 뭐 모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떤 자리에 가다 보면 당연히 그 일상적으로 사내 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전두광 집단 말고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은 약간 무능한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육군 참모차장은 뭔가 결정을 못해서 무능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릭터들이 굉장히 평면적입니다. 저는 이제 영화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화의 성공을 이끈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의식처럼 이제 전등을 끄는데 반칙과 협잡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환기하는 장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두광은 교활함과 대담함으로 자기 편의 승리를 챙긴 리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리더한테는 되게 좋은 리더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됐으니까. 근데 이태신은 비록 패배했으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킵니다. 또 비슷하게 육군 참모총장인 정상호, 실제 이름 정승화도 비슷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 둘이 나중에 이제 영화 막판에 고문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연찮게도 뭐 우연 아니겠죠. 이 두 사람 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민주화 이후에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둘 다 국회의원이 되시죠. 저는 뭐 국회의원이 된 거는 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뭐 영화적인 장치로서 뭐 그 사람들의 그 국회의원 되는 모습은 나오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평면으로만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건 뭐 실제 장태환의 삶인데 여기는 이제 오공화국의 이 배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배우시잖아요. 김기현. 네. 그 당대표 이름이랑 똑같으시네요. 국민의힘에. 네. 이 배우분이 제가 오공화국의 드라마에 나왔던 거에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정치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서 오공화국을 다 봤는데 이분이 이 장면에서 화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막 불같은 성격인데 실제 인물하고 좀 닮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갑자기 다른 마스크가 이 역할을 이렇게 하시고 예. 그 장태환 장군을 혹시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분이 되게 독특한 분이시더라고요. 막 본인이 이제 우통을 벗고 막 이렇게 그런 찍은 사진도 있고요. 노인이 되실 때까지 굉장히 몸 관리를 잘하셨는지 근육질이세요. 근육질인데 굉장히 강골 같은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이 영화 속에서는 출동을 하잖아요. 굉장히 소수지만 출동을 하는데 실제는 비전투병까지 이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다 소집을 하긴 했으나 참모들이 만류를 해서 결국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그 저항을 폄하할 건 절대 아닌데 근데 이제 실행되지 못한 모습으로 영화를 끝냈다면 영화가 성공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약간 이제 각색이 있고 그 광화문 경복궁 앞에서 벌어진 전투 같은 건 사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나름대로 뭐 필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이분은 그래서 서빙고 분실에 45일이나 구금이 됐고 강제 예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은 되게 비극적이에요. 부친께서는 이제 아들이 이제 수경 사령관까지 했으면 얼마나 엘리트 군인이세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강제 예편 당하고 나서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1980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비극적인 일은 아드님이 이제 서울대를 다니셨나 봐요. 서울대를 다니던 아들인데 갑자기 82년 실종이 됐는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러니까 장태환 장군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들의 조부죠. 조부 산소에서 그냥 굉장히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딸 한 명만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한 83년인가 84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그래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 전두환 씨가 한국증권전산 사장이라는 자리를 제안합니다. 이건 뭐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폄하하는 분들은 아니 그래서 나중에 전두환이 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인데 뭐 영화 속에서 이렇게 영웅처럼 그랬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분이 남긴 뭐 그런 그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아니 아들도 그렇게 되고 아버지도 그렇게 되고 3대가 다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딸 하나라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두환이 받아들인 자리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예편했으니까 먹고 살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증권 전산이라는 자리를 이제 받아들이셨고,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나중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 등 34명을 반란 및 내란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를 합니다.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뭐 한국증권전산 사장이라는 자리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분의 삶을 폄하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영화 속에서 너무 영웅처럼 그려서 저는 좀 그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2000년에 새천년 민주당, 그러니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총재였던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데 정승화 전 육구 참모총장도 아마 비슷한 경로를 걷게 됩니다. 자,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정동환 배우가 최규화, 그러니까 최한규로 나옵니다. 전 이 영화에서 자, 이게 꽤 비중 있게 그려지잖아요. 이 최규화, 이게 이제 실제 위에 있는 최규화 대통령이고 전두환 사령관이죠, 그 당시에. 자, 최규화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최한규의 사후결제. 사후결제가 뭡니까? 이제 정승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정상우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결제가 벌어지지 않은데 일단 체포를 하고 나중에 사후결제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후결제했다는 표시를 합니다. 시간, 자기가 결제한 시간을 표시해서.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사후결제는. 뭐 많은 역사가들 그리고 상당수의 이제 정치학자들은 이 반란의 정당성을 막은 장치라고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결제가 아니라 사후결제를 했으니까 이게 나중에 역사 속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에 전두환의 그 무법한 탈법적인 행동이 나중에 증거로서 남아있지 않았냐. 이게 굉장히 최규하 대통령을 옹호를 하는 논리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랬죠. 체포서류 기한한 12월 10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국방장관 재가를 받아오라는 핑계를 대며 결제를 미루는 것 외에는 사실 영화 속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방장관은 도망갔잖아요. 도망갔고 이제 실제 노재현 장관이죠. 노재현 장관이고 이 영화 속에서도 노머시기 장관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대통령이잖아요. 이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냥 거기 공관에서 가만히 그냥 사인 안 하는 것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제 이 사람의 행동을 겉으로만 보면 절차를 요구하는 원칙주의자의 모습이 비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원칙주의자의 가면 뒤에 숨어서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보신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책임을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아무리 권력이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대통령 1인자인데 법적인 1인자인데 책임을 지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봤어야겠죠.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 실제 역사 속 남은 기록에서도 그렇고 이분이 뭘 적극적으로 했다는 증거 같은 거는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지지 않은데 문책을 당할 빌미도 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후결제라고 해서 거기에 시간을 적어놨기 때문에 훗날 역사가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그대로도 그 상황에선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료적인 유능함이에요. 제가 이제 어쩌다가 지금 기자를 꽤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원분들하고 일하고 있는데 되게 유능하세요. 공무원분들이 제가 기자로서 볼 때와 확실히 달라요.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보고서도 잘 쓰고 굉장히 유능하고 사업에 대해서 다 꿰고 있고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 제가 한 달 보니까 특징은 이건 나쁜 게 아니고 저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어떤 위험 요소를 남기지 않더라고요. 보고서를 통해서건 뭐건. 근데 그건 당연히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처럼 이제 밖에서 간 어쩌다 공무원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조금 이게 약간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이 시의 정책이 좀 더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어떤 막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홍보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분들은 그것보다는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공무원 집단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무원, 일선 공무원은 그래도 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공무원 출신이어도 이미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각 분야의 장관들도 사실 저희가 정무직이라고 말하거든요. 공무원이 아니라. 그래서 장관들은 정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할 땐 책임도 지고 사퇴하고 이런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이분은 대통령 권한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에 그냥 그 행정고시 합격했을 때 그 사무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책임은 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유능하게 위기는 피해가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최규하 대통령을 나름 옹호하자면 뭐 아무 그냥 호로를 단신으로 뭘 할 수 있었겠어 이럴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사후 결제 자체가 이 사람이 역사적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최규하에 대한 옹호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1961년도 아니고 1979년이면 중진국 반열이잖아요. 선진국까지 아니지만 중진국 반열에 올랐는데도 왜 또 반란이 벌어졌을까? 왜 또 군사 반란이 벌어졌을까? 제가 앞에서도 살짝 이제 말씀을 드렸으나 이 육사 11기, 전두환이 11기 선두주자였고 노태우가 이제 그 2인자였죠. 육사 11기 중심으로 꾸려진 하나의 조직력이라는 게 어쨌든 굉장했습니다. 어떤 쿠데타를 기획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실제로는 일사불란했지만 영화 속에서 오합지졸처럼 그려지는 어떤 그 조직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 이게 전두환한테 엄청나게 행운으로 작용했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세 명 중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잖아요. 79년 10월 26일 날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경호실장도 김재규의 총탄에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중앙정보부장은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경호실장이 지금이야 그냥 유명무실한 자리지만 그 군부 독재 시절에는 엄청난 자리였습니다. 문고리 권력으로서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더 센 자리가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는데 이 가장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 3명이 죽거나 범인이거나 그런데 여기에다 공무원, 특히나 이제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의 습성이 아예 몸에 밴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두환 일당 하나회에는 최고의 행운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 국방장관은 도망갔습니다. 노재현 장관은.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은 그 나름대로 뭐 사실은 책임을 다하려고 했으나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좀 나이브했죠. 그냥 수경사령관을 장태환 장군 앉히는 거 말고는 육군참모총장이 뭘 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 육군참모총장의 역할이면 자기도 올라오는 동안 자기 세력이 있을 텐데 좀 세력들을 좀 더 뭐 이렇게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마침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맡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물론 보안사령관에 앉은 사람이 전두환이 아니었다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권력욕이 대단한 전두환이 하필 이 자리에 앉음으로써 전반적으로 1961년도 아니고 1979년에 쿠데타 일어날 만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장면은 실제 장면이죠. 전두환 그 당시 이제 보안사령관이 그 기자회견에 응하는 장면이고 이 영화 서울의 봄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제 12.12 군사혁명이라고 많이 말했지만 그리고 또 이걸 또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발적 충돌이라는 입장을 굉장히 견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일당이 기획한 게 아니라 그냥 우발적 충돌 속에서 이런 사태가 결과적으로 벌어져서 약간 정당화와 같다 이렇게 말했지만 1997년에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군사 반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이제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근거입니다. 정승화 참모총장 강제 연행의 위법성, 결재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 군법 회의법에 의하면 군인인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검찰이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건 당연하죠. 지금도 당연하죠.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을 때 어제 사후 결재를 했기 때문에 재가가 없었다. 네,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영화 속에서 그 특전사령관은 뭐 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죠. 특전사령관과 수도경비사령관 체포 등 무단으로 장군들의 무장을 해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군사 반란인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제가 어릴 때 영화 속처럼 기억했는 실제 장면 중에 하나가 전두환 당시 전 대통령이 합천에 갔다가 체포되는 장면이 제 기억이 나요. 그 실제로 뉴스에 막 생중계를 했던 기억이 나고 경남 합천에서 서울까지 오는 그 차로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그 장면이 제가 방송 중계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아마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 장면이 나올 텐데 실제로는 진짜 드라마틱하게 체포가 됐죠. 막 연희동 앞에서 골목 성명을 발표해서 이건 뭐 정치 탄압이다. 김영삼 대통령, 여기 이제 김영삼 도서관이지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정부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합천에 자기 고향이 내려가 버렸으나 합천까지 가서 수사관들이 양옆에 팔짱을 끼고 그냥 납치해
납치라고 하면 안 되죠. 체포를 합니다. 납치당에 마땅한 사람이죠. 예, 체포를 해버립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미 이제 그 당시 구속돼 있었고요. 비자금 문제로. 전두환 씨가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에는 합천에 가서 끌려오는 본인 입장에서는 수모를 얹게 됩니다. 자, 그래도 여기 김영삼 도서관이니까 제가 이제 무민정부의 역할을 이 PPT 뒤에 아주 중요하게 정치적으로 담았습니다. 무민정부 역할은 이 장면이 이제 그 합천에서 체포되는 장면이고요. 자, 무민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군 내부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에 몸담았던 전현직 군인들을 모두 숙청을 했습니다. 그 하나회 청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하면요. 사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까지 그 당시에 회자가 됐어요. 정확히는 그 담당 검사가 그렇게 발언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나중에 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되는데요. 검사 출신, 나중에 국회의원에서 삼선 의원이 됩니다. 장모식이 이제 의원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뒤에 검찰이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검찰은 언제나 그 동물적인 후각이 있죠. 상황이 바뀌면 돌변을 하죠. 태도를 돌변해서 12.12 및 5.18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재수사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그러니까 1995년 12월 2일 밤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조, 이 양옆에 있는 분들 체포조인데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전두환 씨만큼이나 강렬한 두 분이 양옆에 지키고 있어서 전두환을 그대로 압송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민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크게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꼭 김영삼 도서관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 역할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SBS 한국현대사 정원, 그러니까 2009년이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죠. 몇 년, 한 10년도 안 된 시점이죠. 그래서 하나의 수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발언이 나오는데 하나의 사람들이 그냥 안 있거든요. 쿠데타 해버리고 이러니까 쿵 소리만 나도 아이고 쿠데타 누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동거는 없다 왼쪽 위에 적혀 있는데 하나회와 동거하진 않겠다. 문민정부는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물론 민주화 이후에 처음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긴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당사자도 쿠데타를 일으킨 분이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사실은 민주적인 지도자로서 최초로 정권을 잡은 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인데 그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정부죠. 민주정부는 군부 세력과 더러운 동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93년 3월 8일 취임 11일밖에 안 되는 시점에 하나회 출신이던 육군 참모총장하고 기무사령관을 전격적으로 보직 해임합니다. 기무사령관은 사실 엄청난 자리거든요. 지금은 이 하나회 숙정을 통해서 기무사령관의 역할을 좀 그 별의 기준을 좀 낮췄는데 사실은 정보를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기무사하면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회 출신들이 둘이 앉아 있었어요. 물론 전임 노태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특히나 김진영 장군 같은 경우는 노태우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노태우 세력도 아니고 전두환 세력, 전두환의 후계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도 정권을 잡았으나 전두환 세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군부 세력 자체가 이제 하나회 세력 자체가 전두환의 이제 색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사람을 그냥 전격적으로 보직 해임해 버립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럼 사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배짱인 것이죠. 김진영은 이제 허화평, 허삼수, 우리의 역사 속의 아주 추억 속의 인물들인데, 이제 특히 허삼수는 나중에 이제 민주화 이후에 뒷이야기입니다만,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무현 당시 후보랑 붙어서 이긴 분이에요. 허삼수가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오랫동안 권력을 휘둘렀던 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강경파로 불린 사람 중에 하나가 김진영입니다. 그리고 서한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보직 해임하고 그 다음부터 4차례에 걸쳐 숙청을 하면서 수십 명의 별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금융실명제를 김영삼 대통령의 최고의 실적으로 꼽는 분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의 숙청이 금융실명제만큼 엄청난 시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이제 훗날 경제 위기를 통해서 좀 그런 빛이 발했죠. 예, 이 장면은 이제 동아일보 이제 장면이고 두 분이 이렇게 갑자기 손을 잡아요. 재판정에서. 두 사람이 이제 훗날에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진 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서 전두환을 이제 백담사로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백담사로 간 것은 전두환의 선택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두환이 백담사에 가서 집거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 그런 환경을 만든 게 노태우 대통령이라서 사실은 백담사로 보내버렸다고 표현해도 무방한데, 그리고 그 전두환의 부인은 이순자 여사고 노태우의 부인이 아마 김옥순 여사일 겁니다. 지금 이제 요새 SK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노소영 씨 어머니죠. 노소영 씨 어머니인데 김옥순 여사가 그 군대 시절에는 늘 2인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2인자지만 그 이제 부인들의 서열도 남편에 따라 정해져가지고 김옥순이 늘 아마 나이가 동갑이거나 김옥순 여사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이순자 여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2인자로 살았는데 드디어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이게 처음으로 권력 서열이 바뀐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옥순 여사가 그 전두환의 부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의 연락도 잘 안 받았다고 그래요. 이미 권력 서열이 바뀐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아졌겠어요. 그리고 전두환 부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속된 편으로 가짠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둘 다 잡혀가니까 갑자기 손을 잡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사실은 뭐 반란의 수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처음에는 전두환 씨가 사형 선고를 받고 노태우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는데 아마 2심에서 좀 감형이 돼서 전두환이 무기징역을 받고 노태우가 22년 몇 년에 아마 형량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뭐 나중에 다 사면이 됐죠. 그래서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란 수괴, 반란 모의 참여 뭐 등등등등. 이제 엄청난 죄목이잖아요. 이런 정도의 제목은 아니지만 뭐 비슷한 죄목이 2010년 정도에 이제 통합진보당 사태로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이 되면서 뭐 내란 음모 정도로 이제 선고를 받아서 9년형을 받았는데 내란 음모가 9년형이었으니까 사실은 이건 엄청난 죄목이죠. 뭐 살해까지 있고 뭐 살해 미수 다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재판에 앞서서 이제 공소시효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79년 12월 12일 날에 이제 반란이 있었는데 아니 이미 15년이 지나지 않았느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당연한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 실제로 그 논쟁이 있었고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그 논쟁이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억지 논리라고 하더라도 그 대응 논리가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국회가 이제 5.18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 관련자 공소시효가 노태우 대통령 임기인 1993년 2월 24일까지 정지된다고 명시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한 대응 논리죠. 왜냐하면 이런 대응 논리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반란 수괴나 반란 모의 참여 여기에 무슨 대체 공소시효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87년 대선에 이겨서 88년부터 집권을 해서 93년 2월에 퇴임을 하는데 그 임기까지 이 공소시효는 정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93년까지 정지가 되면은 공소시효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법이 이상하니까. 그래서 국회가 헌정 질서 파괴 범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이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런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쿠데타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뭐 혹시나 모르죠. 우리나라에 쿠데타가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보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민주화된 나라에서도 쿠데타 비슷한 일들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바꿔서 집권을 연장한다거나 뭐 러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베네수엘라 요새 뉴스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야당 지도자가 이긴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도 현직 대통령이 65%를 득표했다고 발표해버리잖아요. 근데 심지어 미국에서도 아니 야당 지도자가 이겼다고 부정선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냥 현직 대통령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거는 사실 현직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그런 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 이 법이 뭐 필요한 시기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연됐으나
바로잡힌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장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만일에 이분들이 처벌받지 않았으면 이 영화는 나오지 못했겠죠. 이분들이 처벌받았기 때문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왔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지연됐지만 바로잡힌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제 법을 얘기하면서 지연된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아니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힌 정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정의를 평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돌아가시는 길에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이 당시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기사를 보시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이구나. 이 두 사람을 처벌의 어떤 법적인 우리 엄청난 일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딱 1시간을 채우려고 했는데요. 이 정도로 갑작스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